동문과 박인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특강 주제는 제목은 독일 문화는 얼마나 퀴어할까? 근데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이렇게 정해놓고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물음표를 단 제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좀 바꿔볼까 하다가 그냥 조금 더 게으르고 귀찮아서 뒀는데요. 물음표를 통해서도 아실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밝지만은 않고 밝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밝지만은 않다라는 이 두 가지 양면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물음표를 달았습니다. 자, 제가 독일 문화를 다룰 때 뭐 여러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왜 퀴어를 달았을까요? 어떤 계기가 된 것은 작년 1년 전이죠. 그렇죠? 정확하게 1년 전인데요. 2017년 10월 1일부터 독일에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뭐 보통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작년에 뉴스에서 이걸 접했을 텐데요. 그래서 7월에 이제 연방 하원에서 이게 의결이 되고 그리고 이제 10월 1일부터 그러니까 1년 전에 이제 시행되기 시작을 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독일에서 그렇게 동성애자들이 억압을 받았나 그거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2001년부터 사실 이제 인생 동반자라는 정식 명칭으로 일단 동성애자들의 이제 그 관계가 법적으로도 인정이 되었었죠. 하지만 이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부라고 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 동반자라는 거는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거, 법적으로도 이게 어떤 세금이라던가 어떤 상속이라던가 그런 면에서는 다른 이성 그 커플들과 어떤 같은 법적 권리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족으로는 인정은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서 결국 어떤 입양이라던가 이제 여러 면에서 그런 어떤 불평등을 또 겪기도 했죠. 자, 2017년부터 합법화 됐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합법화된 나라들이 제법 돼요. 많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아직 너무 적다 이렇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은 알겠지만 대만에서도 이제 합법화가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독일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에서도 이제 합법화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곧 합법화가 되는 국가들을 포함을 시킨다면 이제 20여 개국이 이제 동성혼을 법적으로도 이제 인정을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합법화와 함께 뭐가 가장 달라졌을까 했을 때는 일단 법적으로도 부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입양이라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도 입양은 가능했습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게이 커플이 아이를 입양하고 싶으면 같이 입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입양을 하고 그리고 다른 그 한쪽은 그 아이를 아이로 입양을 또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붓 가족이라는 그런 명칭이 또 붙었어요. 그래서 좀 번거로웠는데 근데 이제는 부부로 그리고 가족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입양도 가능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합법화가 되면서 결혼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다른 법들도 서서히 변화를 하게 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8월 중순에 또 이제 그 발표가 되었는데요. 독일 공식 기록, 어떤 문서에 성별을 이제 기재하는 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제3의 성을 또 이제 기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쯤 이렇게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아직 뭐 정확하게 이제 어떤 명칭으로 이제 기재를 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진 않았지만 일단 기타 또는 인터. 그래서 이 제3의 성을 가장 크게 요구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인터섹슈얼이라고 부르죠. 감성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인터섹슈얼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 고통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을 아주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죠. 그래서 명확한 성에 대한 요구가 법적으로 내가 남자 아니면 여자여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주 어린 나이에 그런 어떤 명확한 성을 갖도록 수술을 강요당했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 제3의 성도 성별로 인정을 하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관찰이 되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독일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많은 그런 성과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제가 아까 왜 또 퀴어 할까? 또 물음표를 달았을까요? 동시에 그렇지 않은 사례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독일에서 또 뉴스를 여러분이 보면은 어떤 안티 페미니즘이라던가, 그리고 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주의라던가, 그리고 그에 못지않은 호모포비아,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혐오가 아주 극혐의 형태로 드러나는 사례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어떤 영화가 있고 그리고 책이 있는데요. 그 두 작품이 이제 2013년 그때 출간되고 그리고 개봉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2013년 그리고 2014년 경에 굉장히 어떤 동성애자들 그리고 안티 페미니즘을 둘러싼 사회적인 논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졌던 때인데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어떤 예가 있었냐면 독일 중서부 지방에 있는 바덴-뷰르텐베르크라는 그런 그 주에서 이제 학생들의 교과 과정에 성적 다양성 이런 주제를 포함시키자. 이거를 이제 그 안을 내놓고 2015년부터 시행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중고등학교, 인문 중고등학교 어느 그 교사가 이제 이를 반대하는 온라인 그런 그 청원서를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17만, 18만 명에 이르는 거기에는 이제 부모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 단체들도 속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독일이 그렇게 또 성적 다양성을 인정을 하는 그런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도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런 좋은 사례들, 나쁜 사례들이 이렇게 공존하던 때예요. 어떤 반대되는 좋은 사례로서 또 들 수 있는 거는 호모포비아,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아주 잘 드러나는 거기만큼은 그 단체만큼 바뀌지 않는 곳이 바로 축구죠. 운동. 그래서 독일 어떤 축구 선수들이 게이일지라도 이거를 선뜻 발표를 하지 못하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2014년에 토마스 히틀스베르가라는 발음하기도 좀 힘든 이름인데요. 그래서 그 선수가 은퇴를 하면서 자기도 동성애자라는 것을 이렇게 커밍아웃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고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용기를 높이 샀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분위기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례들도 있지만 아무튼 학교라던가 그리고 아주 여러 일상의 그런 어떤 공간들에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7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기 전에 2016년 말에 정부기관인데요. 독일 연방 반차별 기구에서 이제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이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적 다양성이 얼마나 독일에서는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 분위기인가 이제 이걸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2017년을 성적 다양성의 해로 지정을 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자들과 관련해서는 모두에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같은 권리를 이런 모토 하에서 이제 동성애자들의 권리에 주목하게끔 하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어떤 항목들을 물었을까 봤을 때는 일단 동성애자들이 이제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합법화되기 전이었죠. 그래서 합법화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는지 그리고 이건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양성애자들의 어떤 권리, 바이섹슈얼 권리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이와 함께 또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이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적 다양성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가. 근데 그 필요성이 왜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게이는 독일어로 슈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슈울이라던가 그 레스비언, 이 동성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들이 학교에서 굉장히 심한 욕으로 회자되고 있어요. 그거는 제가 옛날 독일에서 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도 변화하지 않은 그리고 이 게이 또는 레즈비언보다 더 심한 가장 심한 욕은 희생자라는 것조차 이 어떤 그 욕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제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야말로 학교에서 제대로 이 성적 다양성, 어떤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배워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그 교과 과정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다수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독일에서는 동성애 금지법이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소개해드릴 형법 175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법 175조에 따라 그동안 처벌된 10몇만 명이나 돼요. 그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법적으로도 복권시키는 거에 대해서 필요한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그런 어떤 그 부분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그런 호모포비아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아주 정교한 형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편견이 드러나냐 하면 다 어떤 동성애 차별, 어떤 그 금지법 등등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만 너무 동성애자들이 설치는 것 같다. 너무 공개적으로 자기 어떤 안건들을 내세우는 것 같다. 이 정도 했으면 되지 않는가. 이런 식의 어떤 이제 불만을 또 터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거를 드러내놓고 나는 동성애자들이 싫어 이렇게 말하지는 못하는 거죠. 나는 쿨하고 나는 배웠고 그리고 개방된 사람이니까. 하지만 이런 어떤 다른 그런 어떤 그 구석구석 이런 현대적인 형태의 어떤 호모포비아가 또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정견 형태로. 자, 제가 동성애자들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오늘 하는데 그렇다면 왜 동성애자를 쓰지 않고 퀴어를 썼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차이는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너무 픽스된 그런 어떤 그 정체성이 아니라 항상 진행 중인 변화 가능성을 안고 있는 어떤 개념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제가 퀴어를 선택을 했는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퀴어는 원래 어떤 사전적인 뜻으로는 이상한 또는 우스꽝스러운 이제 그런 뜻이죠. 그래서 뭐 이제 독일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동성애자들을 비하하는 그런 어떤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이제 동성애자들 또는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성소수자들이 이제 1990년대에 가서 이렇게 부정적인 뜻으로 쓰였던 그 개념을 전복시키죠. 긍정적인 그런 어떤 뜻으로 이제 의미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동성애자들도 다 똑같은 동성애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 관계의 어떤 그 모델에 기대는 그런 동성애자들에 대한 어떤 비판과 함께 우리는 퀴어하다. 이렇게 어떤 구분 짓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사용되기도 했지만 더 넓은 상위 개념으로 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분법적인 섹스 젠더 이런 어떤 체계를 비판을 하고 이것을 해체하는 그런 어떤 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죠. 그래서 독일 여러분도 이렇게 다 아는 이제 이 약자들인데, 그러니까 독일에서 일단 LGBT 이런 그 범주화에 대해서도 좀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퀴어 연구에서는 취해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는 LGBT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네, 인터섹슈얼 여기까지 있고요. 하지만 트랜스섹슈얼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도 있는데 요거 하나의 T 가지고 될까? 이렇게 하면서 독일에서는 LGBT 별표 하나 찍고 인터섹슈얼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은가? 별표 찍고 그 다음에 Q, 그죠? 퀴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좀 더 범주화시키고 더 나누다 보면 더 많은 그런 어떤 집단들이 생겨날 수 있겠죠. 맨 뒤에 있는 거는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모두를 평등하게 보려고 한다면 이것도 들어가야 되지 않는가? 헤테로섹슈얼, 이것도 넣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이제 이런 어떤 아이디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범주화가 또 다른 어떤 그 스테레오타입을 낳고 그리고 어떤 다양성을 억제하는 그런 범주화가 아닐까 하면서 퀴어 연구에 대해서는 이거에 대해서 또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죠. 자,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 그 다음 주제는 동성애와 가족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합법화와 함께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입양이 가능해졌다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가족으로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건데 그래서 이제 동성애자들에게 이런 어떤 그 입양의 중요성 또는 레즈비언, 그러니까 어떤 그 여성 간의 관계에서는 어떤 체외 수정이나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갖는 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주요 이슈가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안네토라 베라체드라는 젊은 감독이에요. 이 감독의 영화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Two Mothers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이 영화를 또는
이 아래 24주라는 영화를 본 분 있나요? 그래서 아마 나중에 나온 24주라는 영화가 아마 국내에 좀 더 알려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낙태라는 이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그래서 그냥 낙태를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 이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독일은 물론 이제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낙태가 합법화된 나라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찬반론의 문제는 뭐 이렇게 지금 그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는 이렇게 생식의학이 발달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여러 문제들이 함께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제 고민이기도 한 어떤 코미디언 그 여성이 이제 임신 그 출산 몇 달을 남겨놓고 태아에게 어떤 그 문제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건강상의 문제. 그래서 다운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날 것이다. 그걸 알게 되고 고민하면서도 결국 낳아야지 하지만 또 심장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문제까지 이제 겹치면서 결국은 낙태를 하는 이제 그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또 워낙 낙태는 지금 현재 진행형인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이 영화가 좀 주목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어요. 하지만 투 머더스라는 이 영화도 국내에 소개된 작품인데요. 퀴어 영화제에서 저는 이제 소개가 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3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그래서 이 두 영화 모두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출품됐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투 머더스는 이 베라체드 감독의 첫 번째 장편 영화예요. 그 이전에 뭐 단편들 좀 만들고 하긴 했지만, 그리고 아직 학생일 때, 그러니까 그 영화학을 배우면서 만든 작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본다면 아직 조금 그 어설프다, 조금 어색하다 이런 어떤 그 장면들도 있겠지만 24주에서는 조금 더 완성도가 보이는 이제 그런 영화예요. 근데 투 머더스는 그런 어떤 영화의 그런 어떤 미적인 어떤 영상 기법이나 이제 이런 차원에서 특별하다기보다는 이 레즈비언들이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레즈비언 커플들의 어떤 이야기, 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법적인, 사회적인 그런 어떤 장애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게 만든다는 거죠. 어떤 토론의 장을 열어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중요한 어떤 영화라고 보는데요. 자, 이 영화에서는 이제 아이를 갖기를 바라는 두 그 레즈비언 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메라체드 감독이 영화를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낙태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영화의 어떤 공통점은 그냥 허구적인 어떤 스토리를 그냥 들려주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극영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극영화와 다큐멘터리, 이거를 아주 잘 결합을 시킨다는 게 이 감독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허구와 현실, 이거를 이제 딱 접목시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어떤 다큐멘터리적인 면이 들어갔느냐 하면 여기에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죠. 이제 이제 그 여성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외에 나오는 변호사, 의사, 약사, 그리고 이제 정자를 이제 기증하는 이제 남자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배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연기를 하는 사람들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봤을 때 이렇게 더 어설프게 느껴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무튼 두 주인공을 제외하면은 그냥 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메라체드가 이 영화를 발표를 하면서 한 얘기가 사실 레즈비언들이 영화나 또는 TV 시리즈에서 그렇게 안 보이는 건 아니었어요, 독일에서.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그려지는가 봤을 때 주로 약간 좀 희극적인 그런 모습으로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적인 정형화된 모습으로 그려진다면 2013년 자기가 이 영화를 만들 그 당시에는 약간 그 드라마적인 이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겪는 어떤 고충이라던가 애환 이런 것들이 좀 더 중심에 놓이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2013년에 이 투 머더스가 베를린 영화제의 그 독일 영화 부분에 이렇게 출품되었다고 했잖아요. 같은 해 칸 영화제에서도 레즈비언의 관계를 다룬 영화가 황금 종려상을 받았죠. 그래서 갑자기 이름이 안 떠오르네. 가장 아름다운 색 블루인가요? 그런 영화가 또 이 같은 해에 출품되기도 했죠. 이 영화가 정말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어떤 스토리로 전개가 되는데요. 이제 이 두 여자 카티아와 이자벨라라는 두 여자가 이제 아이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카티아가 일단 그 정자 그 기증을 받아서 이제 임신을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독일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 작년부터 법적으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 하면 모든 아이는 아버지를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익명의 정자, 기증자라고 해도 일단 아이의 어떤 궁핍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경제적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는 익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18세가 되기까지는 이 정자 기증한 사람이 누군지를 이 정보를 내놓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거쳐서 누가 이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냐면 이 시술을 해준 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의사들이 아예 이런 시술을 안 하던가 아니면은 고액의 그런 어떤 비용을 이제 요구를 하던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한 의사가 그러면 일단 나의 변호사한테 가라 이렇게 해서 일단 조건이 맞으면 해주겠다 해서 이제 변호사를 찾아가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수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수입에서 걸려서 일단 이런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또 여러 통화에 그 전화를 하고 여러 기관을 알아보고 하면서 힘들게 의사를 찾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부 독일에 이렇게 인자하게 생긴 이 의사분이 남서부 지방에선 저뿐이에요. 다른 사람은 안 해준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해줄 수 있다라고 또 희망을 주는 거죠. 근데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렇게 딱 한 번에 성공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일단 굉장히 좋아하면서 이제 일단 그런 이제 그 치료를 받게 되는데 9개월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이 이제 갖다 바쳤고 그렇게 하면서 어떤 경제적으로도 부담을 느끼면서 관계에도 약간 금이 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두 자에. 자, 그렇게 하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직접 하자. 주사기만 있으면 집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도 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약국에 가서 또 이제 정보를 구해요. 그래서 이런 장면들이 일단 어떤 스크립트가 있는 게 아니라 약사한테 조금 있으면 배우가 올 거다. 근데 뭐를 질문할지는 안 가르쳐 줄 거니까 그냥 당신은 평소에 하던 대로 하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 약사한테 찾아가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직접 하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약사가 일단 좀 약간 불법이긴 하지만 이제 여러 어떤 정보들을 또 알려주는 거죠. 인터넷에 보면 뭐가 있으며. 그래서 일단 이런 어떤 그 직접 집에서 이렇게 그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세트를 파는 사람이 있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제 인공수정에 필요한 세트를 이제 다 이제 사는데 그 다음에는 정자를 기증해줄 그런 사람을 또 인터넷으로 구해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되는 분인데요. 일단 굉장히 많은 후보들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짧은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합한지 아닌지를 일단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Die anderen Kinder? Ja, also die kenne ich und die anderen kenne ich alle nicht. Also wenn du uns jetzt ein Kind machen würdest, dann würdest du auch keinen Kontakt haben wollen und... Nee, eigentlich nicht. Also sagen wir, wenn das Kind dann alt genug ist, sich nach seiner Herkunft zu informieren. Wärst du bereit zu sagen, ja, hier ist der Papa, genau. aber... Und brauchst du irgendwie was, keine Ahnung, Pornoheft oder... Ach so, genau, Das- wie du das eigentlich machst. Also willst du damit zu dir kommen und du machst das vorher und dann holen wir den nicht Becher so ab, gern. oder? Welche ist für mich kein Thema. Also entweder natürlich oder gar nicht. Zwischen denen gibt's nicht. Du würdest das mit einer von uns natürlich machen wollen. Könnte ich mir vorstellen. Auch wenn wir gar nicht auf Männer stehen und... Ich will ja niemand heiraten von euch. Eine Frau ist trotzdem eine Frau. Die Orientierung ist mir da relativ egal. Das ist dir egal? Ja, ich will sie ja nicht heiraten. Um den Sex geht's dir auch nicht. Ich müsste lügen, wenn ich sagen würde, es ging mir nicht drum.
Okay. Es ist nicht, es ist, sagen wir mal, eine angenehme Begleiterscheinung, aber das ist nicht das Top-Thema. Aber so ein bisschen. Könnt ihr euch ja nochmal überlegen. Ja, Das Problem ist, ich meine, wenn es nur einmal wäre, dann wäre es jetzt nicht so schlimm, aber man muss ja auch damit rechnen, dass es öfters kommt und das finde ich jetzt echt. Okay, gut. Das war gut. Tut uns ein bisschen los. Sorry. Danke.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접 관계를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그런 이유에서 다양한 동기로 정자를 기증하는 하겠다는 남자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많은 다양한 남자들을 만나요. 그래서 그 중에는 뭐 예순이 넘은 남자분도 있고, 그리고 뭐 2m가 넘는 남자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이분이 한국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일본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한테도 관심이 있는 그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만나다가 이 최종적으로 선택을 받는 분은 이분인데요. 근데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기증을 해주는데 정기적으로 만나고 싶다, 아이를.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석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내 아이니까 만나고 싶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또 그 첫 번째 아이도 아니고 이렇게 기증은 굉장히 자주 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아이가 20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케이스도 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동기들, 다양한 그런 이제 남자들을 이제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해요. 성공을 하지만 일단 이 이자벨라라는 그 배우자가 우려했던 대로 이 남자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이를 만드는, 그렇죠. 그러니까 낳는 과정에서 기여한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려했던 대로 소외감을 느끼고, 결국 카티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영화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완성도를 보이는 그런 영화라기보다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레즈비언들이 아이를 갖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도 일단 알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한테도 일단 공감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반대하거나 일단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마련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았고요. 아까 제가 짧게 말씀드렸던 독일에서 이제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거를 제가 지금 짧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지금 오늘날의 독일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동성애 혐오, 호모포비아가 오래된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그래서 이 독일 형법 175조가 꽤 오래, 1872년부터 그리고 1994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됐어요. 물론 그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구성 요건은 물론 그때그때 따라서 많이 달라졌죠. 변화를 거쳤지만 아무튼 이게 완전히 폐지가 된 것은 1994년, 그러니까 통일이 된 이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이 제정된 그 독일 제국 시기를 거쳐서, 그리고 이 동성애자들이 그래도 비교적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시기로 간주되는 와이마르 공화국 시기와, 그리고 이런 어떤 짧은 그 자유가 단절되는 이유는 이제 나치 시대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45년까지 나치 시대로 인한 어떤 잔절을 겪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서독의 그런 어떤 분단으로 인해서 법도 다르게 일단 그 개정이 되겠죠. 그래서 동독은 서독보다 조금 더 일찍 이 법을 개정을 하고 조금 더 일찍 이제 폐지를 하게 되고요. 독일에서는 이게 좀 더 오래 가요. 그래서 이 개정을 한 두 차례, 69년, 73년 이렇게 이제 그 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주 그 극단적인 형태로는 아니지만 그래도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벌을 받은 대상은 남성입니다. 지금 제가 계속 그 동성애 처벌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 법적으로 처벌의 대상이 됐던 건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텐데요. 그래서 아무튼 94년에 비로소 폐지가 됐다. 그래서 이 형법 175조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 호모포비아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금지함과 동시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담론화시키면서 이런 어떤 다양한 형태의 그런 호모포비아 담론들도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파랗게 표시를 한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동성애자들의 황금기라고도 일단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그렇게 황금기만은 아니었다라고 최근에는 이거를 또 상대화시키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렇게 좀 일반적으로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어떤 시기로 이제 꼽힙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예로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게 그러니까 동성애를 최초로 전면으로 그러니까 암시가 아니라 전면에 이렇게 다룬 어떤 그 영화가 이제 독일 영화라는 거죠. 그래서 1919년에 이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리샤드 오스왈트라는 이 감독은 계몽 영화를 좀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성병 예방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어떤 주제들에 관해서.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이라는 영화는 어떤 바이올리니스트를 주인공으로 삼고 있어요. 왼쪽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어떤 동성애 행위라던가 이 관계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들은 없어요. 암시를 할 뿐이죠. 근데 아무튼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자기 어떤 그 제자와 이렇게 이제 사랑에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알게 된 다른 어떤 그 젊은 남자가 협박을 하는 거죠.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 사람은 175조에 따라서 그래서 협박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신고를 하고 이 바이올리니스트는 이제 자살을 하는 걸로 굉장히 비극적인 이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동성애를 다룬 최초의 영화도 독일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영화가 1919년 5월에 개봉됐을 때 굉장히 반응들이 좋았어요. 관객들이 굉장히 이 영화를 반겼고, 하지만 이제 오래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1920년에 이미 영화법의 어떤 규정이 엄격해져서 이제 검열을 피해갈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20년에 벌써 이제 금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는 동성애자들의 어떤 그런 그 황금기였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면은 또 아니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어떤 담론이 가능했을까? 그죠? 가능한 어떤 패턴이 있었겠죠. 그런 패턴을 중심으로 이 영화를 다시 본다고 했을 때 그렇게 동성애의 어떤 그런 그 성과 또는 어떤 긍정적인 면만을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루었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으나 그래서 이 영화에서도 결국은 어떤 헤게모니적인 어떤 지배적인 그런 남성성을 재생산하고 있지 않나 이런 이제 그 논제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예술가죠, 그죠? 그래서 창조를 하는 예술가. 이거는 굉장히 정형화된 그런 어떤 그 남성 이라는 거죠. 이미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반대되는 이 사람을 협박하는 젊은 그 사람도 동성애자예요. 그래서 동성애자인데 그 사람을 협박하는 사람 그리고 몸을 파는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성매매로. 그래서 결국은 이 동성애 금지법을 사실 폐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예요. 그래서 비범죄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대가로 이 동성애자라는 것도 이 그 게이한 그 사람을 또 다시 이분화시켰다라는 거죠. 좀 더 도덕적인 그런 어떤 남성과 동성애자와 그리고 비도덕적인 이제 동성애자.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얻은 거는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낳았고 그렇다고 해서 정상적이라고 도덕적이라고 이렇게 그 만들어진 이미지도 그렇게 도움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중요했던 인물 마그누스 히어시펠트라는 성과학자인데요. 그래서 뭐 오늘날의 관점에서는 LGBT 운동의 선구자다. 뭐 그리고 아인슈타인 of Sex라는 어떤 별명까지도 이제 가지고 있는 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베를린에 이분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최초의 성과학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성과학 저널, 성과학 학회 이런 것들도 일단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분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이 영화에 직접 시나리오 작업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 출연하기도 해요. 성과학자로. 그렇게 해서 어떤 계몽적인 성격이 이제 많이 강조된 영화입니다. 이분은 그냥 이름만 그냥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좀 각인시켜드리기 위해서 넣는 건데요.
히르슈펠트는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독일 성과학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인데 그 같은 성과학 연구소에서 같은 그런 어떤 그 동성애 운동에서 활발히 그 동참을 했던 이 요한나 엘바스키에르시엔이라는 분인데요. 레즈비언 페미니스트인데 이걸 숨기지 않았어요. 아주 당당하게 자기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밝히고 그리고 이제 동성애 운동에서 이제 주변화된 그런 어떤 여성들의 위치 이런 것들도 이렇게 문제시하고 이제 레즈비언들이 단순히 어떤 수동적인 남자 같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욕망을 한다. 이거를 아주 당당하게 이제 피력을 한 분이죠. 영화를 제가 한 편 보여드렸고요. 그죠? 어떻게 이 사회적인 그 이슈로서 동성애가 독일에서 다뤄지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최근에 영화 하나 보여드렸고, 그리고 행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넣은 거는 사실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건 아니면은 문학을 통해서건 아니면은 토론을 통해서건 동성애에 대한 어떤 인정, 성소수자들의 어떤 권리를 인정하려면 일단 그거를 인정할 수 있는,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미지들이 필요하겠죠. 그죠? 무엇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줄 만한. 그래서 그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필요하다. 이거를 주장한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분을 아십니까? 작년에 이 카롤린 엠케라는 저널리스트예요. 독일 언론인인데요. 이제 철학을 전공한 언론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작년에 한국의 이제 번역서를 통해서 이제 소개가 됐는데요. 이제 혐오 사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책이 아니라 아래에 있는 혐오 사회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책으로 소개가 됐어요. 이 책이 번역이 된 이유는 아무래도 이분이 2년 전에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이라고 여러분 들어봤죠? 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독일 출판협회에서 평화상을 수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상인데 카롤린 엠케가 그 2년 전에 이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책이 또 이제 거기에 번역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 혐오 사회는 이렇게 어떤 성소수자들만 다룬 그런 책은 아니에요. 더 넓게, 그렇죠? 이 모든 다양한 분야에서 이 혐오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카롤린 엠케가 이제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여러 분쟁 지역을 이제 다니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자기가 보고 경험한 폭력, 그리고 난민들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폭력,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들, 그죠? 자기도 성소수자라는 거죠. 레즈비언인데 이제 그 자기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폭력, 다양한 폭력의 형태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책보다 먼저 나오게 된 우리는 어떻게 갈망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굉장히 자서전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짧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이 카롤린 엠케는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거를, 자기가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20대 중반에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좀 더 일찍 내가 10대에 그걸 알지 못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니까 그거를 알아낼 수 있는 이게 나의 욕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 인식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떤 청소년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철학을 전공한 분이니까 이제 에세이처럼 쓴 것 같지만 약간 성장 소설의 형태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이거를 그냥 문학 작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일단 이제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 우리는 어떻게 갈망하는가는 1970년대, 80년대, 70년대 말, 뭐 80년대를 배경으로 한 이제 텍스트이고요. 그래서 엠케 스스로가 말하는 거는 이거는 나의 커밍아웃에 관한 책이 아니다. 커밍아웃 할 나는 어떤 필요성 못 느낀다. 이거는 coming of age, 이건 성장하다, 성년이 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성장을 했는지 그 과정을 그린 어떤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 어떤 주요 그런 어떤 그 논제가 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 그냥 딱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통해서 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청소년기 때 찾지 못했던 어떤 언어, 자기의 어떤 갈망, 욕망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언어 이런 것들을 뒤늦게 재구성하는 작업 속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어떤 소설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기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출발점은 같은 학교 동기인데 이 친구가
따돌림을 많이 이렇게 당하다가 이제 전학을 가고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MK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 그 친구와 다니엘이라는 그 남자 그 친구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고 늘 느꼈는데 그게 뭔지를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어떤 형용할 수 있는 그런 언어를 찾지 못했고 근데 뒤늦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자살했다는 이유가 어떤 이제 게이였기 때문에 근데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경험에 대해서 또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결국은 좌절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한번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한 다니엘의 이야기와 그런 침묵을 깨고 나온 자기의 이야기를 두 축으로 삼아서 일단 이 청소년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MK가 독일 출판협회 수상 연설문 중에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사회는 배제를 정당화시키지 않는다. 유사성은 인권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은 사실 이제 법적으로도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었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오픈된 그런 어떤 태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렇게 관용이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에 대한 관용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함정을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용하면 일단 좋은 뜻으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죠? 인정.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인정도 나오고 하지만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뜻을 또 지적을 하는데요. 참다. 내가 싫어하는 뭔가를 그냥 견뎌준다, 봐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렇죠? 그런 결국은 진정한 어떤 인정, 존중이 아니라 그냥 싫어하지만 내가 불쾌하지만 그냥 내 감정을 억누른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tolerance, 이 관용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다른 의미 이런 거를 카롤린 MK가 어떤 영화로도 남겼어요. 그러니까 영화를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앙겔리나 마카로네라는 이제 다른 이제 여성 감독과 아주 짧은 그런 어떤 이제 그 동영상을 이제 기획을 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독일의 어떤 지금 상황? 요거를 어떻게 보면 또 좀 잘 보여주는 동영상이라서. Das ist ja echt mal was. Ich fass es nicht. Ich auch nicht. Bist du dir sicher? Ich glaube schon, ja. Ich meine, woher willst du denn wissen, dass du dich verliebt hast? Ja, weil sie sich verliebt hat. Was ist los? Anna? Ja, Anna. Das ist doch so ein Ausprobierding, oder? Also ganz ehrlich, ich habe auch schon mal mit dem Gedanken gespielt. Ach ja? Ja, mehr so theoretisch. Das ist keine Theorie, das ist ein Gefühl. Habt ihr schon geküsst? Ja. Du, das muss ja nichts heißen. Ganz im Ernst, das vergeht wieder. Das erzähl doch erst mal. Ja, es ist jedenfalls passiert und es geht nicht weg. Wie war denn der Sex? Ich habe sowas noch nie gespürt. Das ist einfach Eklig. Nee. Es ist richtig. Du hattest einfach noch keinen echten Sex, oder? Willst du das jetzt leben, oder wie? Was soll denn das heißen? Das kann ich mir gar nicht vorstellen. Und was soll aus uns werden? Das ist eine ganz andere Welt. Die denken anders, die wählen anders. Ficken anders. Es ist nur Sex, okay? Ich muss doch nicht jemand anders werden. Das ist Andreas. 딱 뒤집어 놨죠? 네. 그래서 이런 그 3부작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유튜브를 찾아보면 이렇게 그 영어 자막까지 된 그런 버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관용 필요 없다라는 거죠. 관용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진정한 인정이라는 거. 그래서 이 관용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함정 이거를 지적을 하죠. 그래서 독일 사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동성애자들이 법적으로도 권리를 누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동등한 평등한 그런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관용이라는 것이 결국은 또 이 사람들을 범주화시키고 이 사람들 안에 또 있는 다양한 그런 어떤 차이점들 이거를 배제하고 있지 않는가 이거를 이제 MK가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호기심 그리고 타자, 나와 다른 사람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한 탐색,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의 독일에서 너그러운 관용의 망토 뒤에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MK가 이 분쟁 지역을 많이 돌게 되는데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직접 좀 물어본다는 거예요. 당신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예요. 독일에서는 이렇게 그런 질문 안 한다는 거죠. 하지만 자기는 그런 질문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호기심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며 왜 다른가,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독일에서는 일단 political correctness라는 그런 어떤 개념 뒤에서 사람들이 무관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용은 하나, 관용은 보이지만 상대방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과 관련해서 MK가 이제 던지는 질문은 이제 보이기 위해서 동성애자들도 이제 어떤 가시성을 이제 누려야 되죠. 정치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여지기 위해서 먼저 싸워야 했던 이들, 그리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 기나긴 정치적, 법적 투쟁을 해야 했던 이들은 보인다는 것만으로도 승리감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이제 질문을 던져요. 이걸로 생겨난 것은 옳은가? 여기서 만들어진 것들이 다 옳은가?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가? 나는 동성애자이기도 하지만 동성애자 우리이기도 하지만 나는 한 개인, 나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 중요성을 또 역설을 하는 거죠. 마지막 그 슬라이드로 뭐 어떻게 보면은 그냥 뻔한 그런 어떤 결론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체성이라는 것도 이야기를 통해서 서사를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이미지들을 접하게 됐을 때 혹은 문학 작품을 읽었을 때 그렇죠? 어떤 무엇이 가능한지 그런 어떤 세계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상상력이 부족한 것만큼 이렇게 위험한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혐오, 이 다양한 분야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를 극복하려면 일단 상상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부족한 상상력은 정의와 해방의 막대한 적이다. 이렇게 이 혐오 사회, 번역이 되어 있다는 이 혐오 사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상상력의 여지를 다시 넓혀주는 진실 말하기다. 나는 상상의 가능성을 되찾는 것도 증오에 맞서는 시민의 저항에 속하는 일이라고 본다. 자, 행복에 관한 이야기들 역시 증오와 멸시에 대항하는 저항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혐오가 만연할수록 더 우리는 잘 살 수 있고 더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을 또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무엇이 가능한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것이 시작이 아닐까. 오늘 이렇게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